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기일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728조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규모입니다. 8% 넘게 증액된 것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이 시간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씨앗을 봄에 안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단기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네. 우리 민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저희가 지금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복합적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성장률을 0.9%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기보다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그 강릉을 방문했었죠. 해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를 했는데 당연히 민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사실 방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인지를 하고 바로 여기를 갔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영향 이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릉시장 김홍규 시장이 3자가 그 현안의 지금 심각성 문제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설명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 평가는 나왔을 겁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게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비교해서 화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식사 때는 밖에 나가서 술 마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뒤에 소주하고 맥주를 섞은 소맥 폭탄주를 취할 때까지 돌렸다고 하고, 반면에 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술이 한 방울도 없이 격조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식사 해보셨습니까? 네, 식사해봤습니다. 실제 소맥이 돕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윤석열 전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자체가 네. 소맥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작하기 전에 반주로 한두 잔 이렇게 도는 정도가 아니라 대래 이제 소맥 좀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식사를 좀 하는. 식사 전에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언더라고 충분하게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 그게 또 자신의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집 식구로서 이렇게 소맥 마실 때는 이야기가 없었지만은 이제 또 그 내용을 좀 보안을 지켜달라 그러면 좀 끝까지 지켜주시지 말이에요. 김 대표님은 딴 몇 집 갔다- 잔까지 드셨어요? 예? 좀 꽤 맛있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워낙 이게 참 다른 술은 좋아 안 해도 이 소맥 이 술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도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은 이제 대통령실 이렇게 안 가든 가서 이렇게 여러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친정집 어른들 많이 불러들인 뭐 그런 뭐 경우도 흔치 않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김상욱 의원이 뭐 몇 번 경험은 하지 않았나 뭐 그런데 뭐 그 소맥 마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 민주당 연찬에 마치고 난 이후에 객조 높고 품격 높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네. 거기에서의 이제 오찬 자리하고는 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한 네. 건데 이게 또 뭐 또 재밌는 뉴스거리가 또 됐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화면에 잡히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바자 외교 무대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위원장의 움직임 어떻게 예견하세요? 아주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뭐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들 귀에 남는 아마 세계인들의 귀에 남는 거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일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1차 간세 협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버선발이라도 찌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주 안에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휴가 가시고 그다음에 15일 광복절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직후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8월 25일 날로 막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의도된 우리 측의 의도된 지연 전략이었다. 왜 의도된 지연 전략이었냐? 8월 초에 아마 우리 국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가 전승절에 참석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 김정은이 전승절 참가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날짜가 8월 25일 날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북중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중 너가 세 명의 정상이 모여서 반 트럼프 연대를 구성하는 이미지처럼 비춰지는 것은 내부 정치에도 내부에도 미국 내부에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친중 성향이라고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전승절 행사까지 이루어지는데 9월 3일 날 이 행사가 있고요. 9월 4일 날 미국 모든 신문의 일면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이 세 정상의 이미지 사진이 실리면서 아마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미연 위원장이 매우 지금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중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군인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비해서 이게 파병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 파병 청구서 준비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파병 전사자 이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이제 칭송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에게는 뭐 속죄하고 또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영웅 학교까지 해서 평생 자기가 뒷바라지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역대 이제 북한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런 선대 이거는 김일성 뭐 김정일부터 쭉 내려오던 선대 통치 방식과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네.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북한 인민이 상당히 힘들고 또 죽는 사람도 많아졌을 때 눈물로서 인민들에게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번에 이제 이런 전사자들 부분에 대해서 영웅 칭송을 하면서 또 역시 눈물을 보이면서 인민들을 달래는 그런 상당히 참 칭송받는 그런 네. 지도자의 모습을 자신이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에 중국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북중러의 그 연대의 그 큰 그림이 이제 잡히는 것이고, 두 네. 번째는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로 자신이 이제 국제사회에 섰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북미 협상을 준비하는 그 채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중국과 일정 부분 또 교감과 또 사전의 양해 동의 뭐 이런 모든 절차를 이번에 전성질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정리해내는 그 네. 방식이죠. 민병덕 의원님, 우리 측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2018년에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하는 정상외교 무대거든요. 네. 예, 우원식 의장은 정상이 아니고 의장이기 때문에 그 막루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거기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리셉션 있지 않습니까? 만찬. 만찬장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실을 좀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방중의 목적은 한중 관계 관리에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평화적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원식 의장이 개헌 때 보였던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이 외교 문제에서도 뭔가를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고는 했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다. 당선을 많이 기다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자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정에 되고 북중 간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기본적인 그 한반도 전략을 놓고 보면은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북미 간의 그 대화를 하는 이런 전략을 유지해온 기조에서 놓고 보면은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막상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뒤의 어떤 레버리지 뒷배로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구도 이게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중러 반 트럼프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미국은 알고 있었냐 이것이 정승절 참모가 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몰랐을 텐데 아마도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가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이 반 트럼프 연대에 맞서서 한미일 구도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와 함께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거를 저는 조현 외무부 장관이 상당히 잘 설명을 했다. 누비오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이 북중러 구도에 맞서는 이 한미일 구도에 이 미국이 선봉했었고 한국이 소위 말해서 서포트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구도로 뚜렷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미 이번 협상에서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동안은 국방비 문제로 이
미국이 우리들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 북중로 구도는 상당히 이 북중로 구도와 맞서는 이 한미일 구도에서 저는 우리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북중로 구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북한을 좀 이렇게 북한을 끄집어내는데 우리 상당히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검찰 개혁을 두고 여당과 정부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갈등이 이어지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 개혁 앞두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검찰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뭐 그 인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검찰의 기소 지금까지 독점한 이 체제에서 사법 체계가 또 엄청난 혼란으로 또 야기되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차질이 빚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나 또 대통령실 뭐 강우식 비서실장이 이런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방면의 친정집 당에서는 지금 민행배 의원인가요? 네. 검찰개혁 TF 위원장이 그냥 오선에 그냥 자당 출신의 여전히 현역 의원인 그 법무부 장관을 갖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고 비판해대면서 이게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갖다 차질을 빚는 그런 뭐 검찰의 오적 뭐 거기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임원정 현직 동부지검장도 오적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특히 봉욱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가장 크게 스포트하고 있는 그런 인사를 가지고 검찰 오적이다고 이렇게 단정짓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의 그냥 검찰 조직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속도 조절을 통해서라도 이걸 갖다 국민들의 혼란과 또 차질이 없게끔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자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청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그리고 언론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추석 이전까지 자기가 끝내버리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직접 뭐 회의 주재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대통령이 주문하는 의미를 잘 알 듯한데 왜 자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언론을 지적했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갈등으로 더 비춥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논쟁이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공개 정책 디베이트를 했고 이걸 제가 사회를 봐서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상법 개혁에 대해서 과제가 나왔고 네. 그 상법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시에 직접 주재를 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냈던 그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만나서 공개적으로 차분하게 논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네. 해결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햇빛 아래에다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네. 것이고 그게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추구하는 해결 방식이잖아요.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자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이 쟁점별로 논쟁을 공개적으로 해보자. 그렇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해결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당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뭐 찬탄파, 반탄파, 통합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은 통합 이뤄야 되는 것이죠. 네.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우리 제1야당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당대회 뭐 그 과정에서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통해 얻기 위해서 상당한 그 파격적인 그런 뭐 이야기를 갖다 내뱉었다 하지만은 그걸 일정 부분 이제 세탁해내고 또 그걸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찬탄 반탄 이 자체를 갖다 이 프레임이 당내 그대로 존재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한다면은 그건 필패를 뭐 불을 보듯 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당의 통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안정적인 당 체제 속에서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정 노력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그 뭐 구치소에 면회가는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1야당 국민의힘을 덮고 있다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이 당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벌써 지난주 한 일주 정도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전당대회 뭐 전장터에서 그 뭐 하기가 아직까지는 온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씻어내고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찬탄 반탄파의 이 갈등을 계속 유지한 채 자신들의 그 당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뭐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선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장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적극적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찬탄 반탄을 이제는 논쟁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여부입니다. 이 면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내부에서 말이 많은데요. 저는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지금 외연 확장보다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TK와 PK인데 이번 주 갤럽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 대비 뭐 TK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PK에서는요 지지율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됨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 PK에서 직전 조사에서는 34대 37이었어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뭐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40이고 국민의힘이 26입니다. 네. 당대표가 발표됐는데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만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여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장 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TK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그러면 뭉치기보다는 이게 빠질 확률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통적인 지지층을 뭉치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네. 만회하기 위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당 지도부의 내부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형식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병에 빗대고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는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 앞서 이제 김 소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아가 내년 선거 국면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의병 발언이나 정광훈과의 연대 언급한 그 날짜가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 전이 아니고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발언입니다. 조금 저도 의외인데요. 자,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다가 8.2% 뒤졌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보면은 정광훈, 전한길 이런 그 장외에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이런 이 지지층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었어요. 네. 거리를 두고 그나마 확보한 게 41.2%의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 당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전한길과 적극 연대를 해서 대선을 치렀다면 과연 8.2%만 격차가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되었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번에 유심히 들어보다 보면은 이 대표 경선은 룰의 게임이었어요. 80%가 당원, 20%가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20% 정도 앞섰어요. 단지 네. 당원 여론조사에서 한 5, 6% 뒤졌습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가 30% 정도만 반영돼도 당연히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었겠죠. 자, 이런 집권 상황에도 결국 이건 뭘 의미하면은 당신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간의 어떤 그 괴리도 20% 플러스 5, 6%면 2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그 정서도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네. 여기서 당대표가 된 이후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일반 국민도 아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닌 적극 지지층인 그 당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행보를 해 나간다면은 네. 그 선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장 대표는 사실상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게 조건을 낼 때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빤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전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번을 제안했을 때 모두 거절됐습니다. 네. 지난 24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완패한 이후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여야 회담을 했어요. 네. 그게 일수를 따져보니까 720일 만에 그렇게 회담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바로 여야 회담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은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전체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별로 또 단독 회담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싶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이 대통령이 정치권 협치를 당부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악수는 없다는 기조이고 장 대표는 뭐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 강대강 대치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양새. 이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국가 간 신뢰가 또 지도자 간에 그게 좀 부족하면은 엄청난 비용을 갖다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우려나 또 불안정한 어떤 인식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선방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 200조가 넘는 또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정치가 협치를 통해서 여야 간에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통합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우리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이번에 겪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권 협치는 정말 저 부분은 진정성 있게 야당이 이걸 갖다 바로 수용하고 화답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민주당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현재 당선된 지 한 달이 넘는데도 여전히 야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집권당의 대표를 갖다 저는 헌정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를 때 나름 또 강성 지지층을 갖다 뭐 의식한 그런 뭐 강경한 발언 정도 그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해를 일정 부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집권당 대표는 당정 간의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특히 파트너인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자기가 저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일정 부분 뭐 자기 정치를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로서 그 숙명적 한계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기 정치의 이미지를 갖다 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은 분명히 당정 간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네. 민주당 집권당 대표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앞으로 적극적인 또 협치 노력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타협에 기반한 그런 국회 운영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성공시키는 게 그게 집권당 도리이지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저는 이해 안 돼요. 네. 김면 소장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장면인데 김 여사가 내놓은 그 달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왜 하필 달일까요? 뭐 밤에 뜬 달 이게 뭐 다소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서정적 이미지 그래서 여론전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론전이라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은 이제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무고하다, 죄가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점,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감성을 움직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윤석열 후보에 써달라는 한학자 지시로 권성동에 1억 원 줬다라는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 진술이 나왔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큰절을 2번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하고 정치를 뭐 꽤 많이 했습니다만 네. 대체로 이 친구는 좀 솔직담백한 친구예요. 네. 뭐 민원이라든지 또 뭐 주변 동료 의원들이 뭐 부탁을 하면 자기가 뭐 역량 능력 되면은 바로 그냥 전화기 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교 가서 이제 통일교 가면은 통일교 의전이 뭐 총재에게 또 절을 요구하면 하는 거고 또 불가에 가면은 또 조계사 이제 종종 만나면 또 우리가 삼배를 하잖아요. 네. 기독교 교회 가면은 또 같이 또 저 찬송가 같이 부르는 거고 그런 아마 의뢰를 한 거고 그거 했다고 돈을 받은 걸 기정사실로 이거는 특검에서 특히 뇌물죄 부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피사실 공표가 거의 특검에서 그냥 생중계되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적 감정을 갖다가 아주
본인의 행편 없이 이제 나쁘게 이렇게 만든 가운데 여론 재판으로 자기를 갖다 이제 쉽게 말하는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구속시키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본인이 불체포 뭐 동의안 불체포 특권 그것도 포기했다고 약속했지만은 대려 뭐 지금 현재 현 법무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결로 가겠다는 거니까 표결로 가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에서 이제 법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대려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대려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갖다 가결시켜서 보냈으니까 굳이 뭐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네. 홍영철 소장님,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개엄 당일 CCTV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 등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특검팀에서 그렇게 뭐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두고 국무위원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검의 성공 여부로 논리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그 회의가 합법적으로 이 충족되기 위한 성립되기 위한 최소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나중에 이 국무회의 그 의결 그 결과가 나중에 법률적인 어떤 그 충족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네. 비상 상황에도 그걸 세워서 이것이 이 계엄을 성공할 수 있다. 숫자가 다 충족됐기 때문에 이 그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은 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회수 과정 등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사가 지난 대통령실을 겨냥하게 되나요? 네,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당시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발표하게 돼 있었고 네. 그리고 11시경에 대통령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거기서 뒤바뀐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과 사법 체계가 문란하게 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으로 보죠. 김면 수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59%를 기록하며 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해외 순방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은 한미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했네요. 예, 3%포인트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그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시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그 정상회담의 그 성과에 비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5%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3%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치 왜냐하면 외치 문제도 있지만 이 내치 부분에서 아까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릉을 방문해서 한 그런 그 영상 같은 것이 저는 또 다시 한번 지지율이 좀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율이 모두가 외교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국정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외치입니다. 외치. 즉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망, 우려 이런 것이 여론에 반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서 그에 대한 이 평가로서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59%가 이제 잘하고 있다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 이 외교를 든 것이 21%나 됩니다. 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0% 중에서 외교를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그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우려했던 경중안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또는 뭐 일군에서 이야기하는 친중 반미 이것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것이 지지율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동일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는 모습이네요. 예, 대체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20%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도부, 국힘의 지도부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될 지도부가 계속해서 극단적 언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의 외연을 스스로 오히려 좁히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동혁 당대표가 전한길 강사하고의 강사를 두고 의병이라고 칭하지 않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칭하는 것 이런 부분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더 과관인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탄핵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무슨 불안함이 있었냐 불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윤 어게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계속 말을 한다면은 내란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수 그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네. 말했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즉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됐고 민심과 당심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 앞서도 이제 진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클릭을 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무당층으로 많이 이동이 돼 있다는 사실이겠죠.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실없이 그 내용이 이제 확인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염치 없이 하찬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지 추앙하면서 함께 갈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보수가 그런 무모한 짓으로 그대 입법 권력에 패하게 맞서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은 이미 그 오판의 그냥 헌법과 법률적 책임은 현재 파면 결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집단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자정 변화 노력을 앞으로 강화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제1야당이라고 해서 그냥 절대 권력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또 거대 입법 권력 이 여대 야소 전국에 민주당을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 첫째 도체도 국민적 신뢰를 갖다 등에 업고 쉽게 말하면 제1야당의 정치 행위가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계속 앞으로도 우리 전당대회에서 우리 강성 지지층이 네. 지방선거를 결정하고 다음에 총선을 결정하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결정한다면은 더 강성으로 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도 제일 큰 강성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니까 네. 빨리 당을 변화 자정 노력을 해 그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